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그리고 직업안정법 일부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정리해야 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가지 퇴직급여제도와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관련된 용어 몇 가지 정의하고 퇴직금의 중간 정산 사유 정도 정리하시면은 별로 틀릴 문제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상당 부분의 용어가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근로자, 사용자, 임금, 평균 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근로자의 정의 어떻게 정의했었죠? 근로기준법에서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근로자니까 근로 제공. 그래서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자였고, 사용자는 어떻게 정의했었나요? 사업주 혹은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를 사용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른다라고 했고, 또한 적용 범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5인 이상 아니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을 합니다. 단 적용 제외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한데요.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족이랑 가사 사용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그리고 가구 내 고용활동, 가사 사용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그리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줄여서 우리는 퇴직금제도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금제도 이 세 가지를 퇴직급여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제도를 설정을 해야 돼요. 네. 만약에 설정을 안 할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로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시 퇴직급여제도 여기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사용자는 한 가지를 설정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특정하지 않을 경우,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금 제도라고 하면 근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익숙하게 잘 아실 것 같아요.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 제도입니다. 1년 계속 근무하면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설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퇴직금 제도. 그러면 나머지 두 개, 네,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 자, 퇴직급여 제도에서 요 두 가지는 퇴직연금 제도에 해당이 되고, 퇴직금 제도는 별도의 퇴직금 제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좀 메모를 하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DB형, DC형 퇴직연금입니다. DB형이라고 하면 Declined Benefit. Benefit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받게 될 퇴직급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여가 정해져 있다.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급여가 확정되어 있다. 그래서 근로자는 정해진 급여를 받게 돼요. 그리고 회사가 적립 운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근로기간 이제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회사가 적립을 해주겠죠? 그래서 회사가 적립을 하는데 그거를 금융기관에 맡겨서 운용까지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수익이 나는 것. 수익이 나는 부분은 누가 가져갈까요? 네, 회사가 가져가겠죠. 무엇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줄 정해진 급여만큼만 제하고 남는 이익은 이제 회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DB형. 그래서 안정적이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받게 될 금액이 미리 다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받게 될 금액이 정해져 있는 플랜. 그게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다음 DC형입니다. Declined Contribution. Contribution 하면 기여잖아요. 그래서 기여금이 정해져 있다. 다시 말해서 적립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받을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회사가 적립을 하겠죠. 1년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해서 평균 임금 31분 이상을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회사가 적립해주는 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로자가 직접 계좌를 통해서 운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수익이 나면은 어때요? 네. 정해진 퇴직급여, 요 DB형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손실이 나면 퇴직급여가 줄어들게 되는, 따라서 위험 부담을 안게 되는 투자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 DC형 퇴직연금입니다. 그래서 요 DB형, DC형 혹은 퇴직금 제도,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사용자는 설정을 하여야 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퇴직연금 제도가 이 DB형이랑 DC형 외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해서 IRP라고 하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개인이 알아서 개인적으로 운용을 하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퇴직하고 나서 수령한 그 퇴직급여가 있잖아요. 이 퇴직급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이 IRP 계좌에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좌로 이전을 해가지고 개인이 알아서 운영하는 것. 요게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복습을 할게요.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 DB형이죠. 확정기여형, DC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IRP형. 그래서 확정급여형은 여기서 살펴봤듯이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는 거고,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적립해주는 금액은 일정하지만 이것을 개인이 운용하기 때문에 부담금의 수준만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나중에 받게 될 금액은 변동이 있는 퇴직연금 제도가 DC형 제도입니다.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서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 또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해서 설정한 퇴직연금 제도다. 그래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 제도다. 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이제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요 의미 정도, 개인이 그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급여를 가지고서 이 IRP 계좌로 옮겨서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그게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다.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DB형, DC형 퇴직금 제도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을 하시면 많이 어려울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문제를 풀면서 좀 더 공부해 볼게요. 1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상 용어의 정의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퇴직급여 제도란 확정급여형, DB형이죠.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말한다? 아니죠. DB형, DC형, IRP형, 요거는 퇴직급여 제도가 아니라 퇴직연금 제도의 구성이고, 퇴직급여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DB형, DC형, 그리고 퇴직금 제도, 요 세 가지. 그래서 요 셋 중에 하나로 사용자는 설정을 해야 한다.
1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2번. 사용자란 사용자의 정의,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른다. 사업주나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나 봉급, 일체의 금품이다.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형이라 그랬어요. 급여가 확정되어 있다.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이다. 정답 1번. 2번.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DB형이죠. DB형. 근로자가 받게 될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DB형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며,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택지 내용 이해하시면 됩니다. 55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이죠. DC형은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받게 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를 운용하는 게 개인이 직접 운용하고 그 책임을 지는 거니까 투자 위험이 존재한다. 그래서 요 DC형을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니고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24분의 1이 아니라 12분의 1이죠. 한 달 이상이니까 1년 계속 근로에 한 달 이상이니까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DC형 계정에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 3번 확정기여형 DC형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죠. 근로자가 선정할 수 있고 그 책임도, 그 손실도 근로자가 지는 겁니다. 그리고 반기마다 1회 이상의 운용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 DC형이죠. 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뒤에 중간 정산 가능한 사유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주택 구입. 3번 괄호 안에 들어갈 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상에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얼마죠? 네, 1년에 대해서 몇 분의 몇? 네, 한 달이니까 12분의 1이죠. 네, 12분의 1, 한 달, 30일 이상, 네, 31분 이상. 평균임금, 통상임금 어떤 거였죠? 네, 평균임금의 31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계속근로기간 1년, 31분 이상 평균임금.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이 제도는 어떤 것 중에 하나로 설정해야 되죠? 네, DB형, DC형 퇴직연금제도 혹은 퇴직금 제도, 요 셋 중에 하나여야 한다. 4번, 이 법령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이 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하지만 적용 제외가 있었죠. 함께 사는 친족, 그러니까 가족이나 혹은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무조건 채권 시효, 무조건 3년이라고 했죠. 돈 못 받은 거는 3년 내에 받아야 합니다. 채권 시효 무조건 3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란, 확정급여형은 DB형이죠. 근로자가 받아야 될 금액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 5번입니다. 이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퇴직급여 제도에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죠. IRP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혹은 4주간 평균 소정 근로 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게 주 15시간 근로 이상이거든요. 다시 주 15시간 이상 근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퇴직급여 제도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형이죠. 그리고 확정기여형 DC형 가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형 IRP 계좌는 이제 개인적인 거니까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죠. IRP 계좌를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퇴직급여 제도 하면은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DC형 퇴직연금 혹은 DB형 퇴직연금 아니면 퇴직금 제도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사용자는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그런데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약간 특별한 예외를 두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근로자가 요구하면은 IRP 계좌를 설정하는 것이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RP 계좌로 해도 된다. 네. 그래서 허용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읽고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6번. 이 법령에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 모두 고른 것은 자영업자 가능하고요. 공무원, 군인, 그러니까 별도의 연금법 적용을 받는 신분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받는 교직원, 별정우체국법 적용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여기에 추가해서 또 IRP 설정 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문제에서 나왔는데 일시금을 수령하면 퇴직급여제도 일시금을 수령하면은 IRP 제도 설정할 수 있고요. 또 본인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를 추가 설정하려는 사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지 않는 경우 있죠. 앞에 문제에서 봤는데 4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사람 그리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들은 IRP 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다음 7번으로 갑니다. 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퇴직금을 받을 권리 채권 시효 얼마라 그랬죠? 무조건 3년이다. 8번 이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퇴직급여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을 한다. 다만 적용 제외는 같이 사는 친족, 가족이거나 가사 사용인은 제외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란 DB형, DC형, IRP 이렇게 있었죠. 퇴직연금 제도. 그리고 퇴직급여 제도는 DB형, DC형, 퇴직금 제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퇴직급여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고요. 3번 4주간 평균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IRP 계좌 설정할 수 있다. 4번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 적용에 있어서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등 두선 안 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정답 1번. 퇴직금의 중간 정산 사유입니다.
이 내용은 쭉 읽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 마련할 때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혹은 본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 요거를 기억해 두세요.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 12.5%죠. 이거를 초과해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꾸로 계산 5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5년 이내에 파산 선고 혹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음,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서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임금 피크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게 임금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금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6의 2항을 보시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일주에 5시간 이상을 변경해서 그 변경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루에 1시간이나 일주에 5시간 이상 근무시간, 근로시간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하면 중간정산할 수 있다. 다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게 되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간정산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문제 또 풀면서 같이 복습해 볼게요. 1번, 이 법령에서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할 때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10년 아니고 거꾸로 5년이었죠. 5년 이내에 파산 선고 혹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받은 경우.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사용자가 기존 정년 보장 조건으로 여러 가지 임금을 줄이는 제도, 이거는 임금 피크제 시행하는 경우 중간정산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간정산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도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니까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이 줄어들게 되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2번으로 갑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상 중간정산 사유 아닌 것은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할 때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정년 보장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일정 나이 기준으로 임금 피크제죠.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배우자 질병, 3개월 아니고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배우자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12.5%였죠. 1,000분의 125를 초과해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몇 년이었죠? 거꾸로 5년 이내에 뭐였나요? 파산, 선고 혹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은 중간정산 받을 수 있다. 그래서 4번은 파산 선고니까 정답은 3번. 3번, 이 법령상 퇴직급여 제도 관한 설명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직급여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무엇으로 간주한다라고 했나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했죠.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DB형, DC형 퇴직연금 제도 혹은 퇴직금 제도 중에 하나를 설정해야 해요. 사용자는. 그런데 이 중 하나를 설정하지 않았을 때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했어요. 2번, 근로자에게 주택 구입 등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퇴직 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것이죠. 중간정산은. 3번,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없습니다. 양도, 담보 불가합니다. 퇴직연금제도 급여 권리는. 4번,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혹은 일주에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변경되고 그 변경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이번에는 직업안정법입니다. 직업안정법 용어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용어 정의는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딱 두 가지만 강조를 하고 시작해 볼게요. 고용 서비스랑 직업 소개 정의는 특히 출제가 더 잘 됩니다. 다시 고용 서비스, 직업 소개 이 두 개의 용어 정의는 우선 키워드를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 서비스의 정의는 요거는 메모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키워드만 정리 메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 서비스라는 것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해서 고용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 소개하고 직업 지도를 하고 직업 능력 개발을 하고 이런 것과 같은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고용 서비스. 그리고 직업 소개는 구인 또는 구직 신청을 받아서 구직자나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고 결국에는 요겁니다.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직업 소개다. 요 키워드만 기억을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출제가 좀 자주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미리 알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문제 같이 풀어봅니다. 1번, 직업안정법령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고용 서비스란 구인자나 구직자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 소개하고 지도하고 직업 능력 개발 이런 것들을 하는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번,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 소개, 지도 등 직업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지방고용노동 행정기관을 말한다.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네, 모집의 정의입니다. 근로자 공급 사업이란 공급 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 사업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인데요. 근로자 공급 사업과 근로자 파견 사업은 별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정답 4번. 2번. 용어의 정의 틀린 것은 직업안정기관이란 소개, 지도, 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 행정기관이다. 직업 소개란 구인 구직 신청을 받아서 구직자나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해서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계약, 알선, 직업 소개. 직업 지도란 구인자, 구직자에 대해서 고용정보 제공, 소개, 지도 이런 것들을 하는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뭐였어요?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직업 지도가 아니고 고용 서비스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직업 지도라는 것은 뭐 직업 적성 검사, 정보 제공, 실습, 그 밖의 직업에 관한 지도 등이 직업 지도에 해당되는 정의입니다. 4번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정답 3번. 3번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의 뜻. 직업소개는 뭐였죠?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이 직업소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4번이죠. 구인구직 신청 받아서 구인구직자 탐색 모집해서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 정답 4번. 4번 용어의 정의 틀린 것은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이란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이 아닌 직업 소개 사업을 말합니다. 직업 안정기관이란 직업 소개, 지도 등 직업 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 행정기관이다.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그 밖에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 소개 사업이다. 직업 소개란 구인구직 신청을 받아서 구인구직자 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결정하는 것 아니고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선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직업 소개업과 겸업해서는 안 되는 업종입니다. 직업 소개업 겸업 금지. 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인신매매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근로자가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직업 소개를 받았을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 업종은 직업 소개업과 겸업을 할 수 없다. 요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 숙박업, 직업 소개업과 겸업하면 안 되고요. 식품 접객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겸업이 안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차 배달, 그래서 배달 판매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겸업이 금지된다. 그리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 직업 소개업과 겸업이 금지됩니다. 문제 풀어봅니다. 1번 이 법령에서 직업 소개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사업이 아닌 것은 결혼중개업, 겸업 금지되고요. 근로자 파견 사업은 해당이 없죠. 단란주점, 숙박업, 겸업 금지됩니다. 정답 2번. 2번 직업 소개 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것은 결혼중개업 안 되고요. 숙박업 안 됩니다. 유흥주점 안 됩니다. 일반 음식점은 겸업할 수 있습니다. 3번 직업 소개 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자는 유흥주점 안 돼요. 숙박업 안 되고요. 결혼중개업 안 됩니다. 정답 3번. 직업 소개 사업 겸업할 수 없는 자는 결혼상담업자 상관없죠. 결혼중개업자가 안 되고요. 숙박업자 안 됩니다. 정답 4번. 5번 직업 소개 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자는 결혼중개업 안 되고요. 단란주점, 유흥주점 겸업 안 됩니다. 정답 1번. 이번에는 직업 소개 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직업 소개 사업은 무신, 유등, 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신, 유등, 외장. 그래서 이 직업 소개 사업은 먼저 국내와 국외에서 사업 장소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국내는 우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나 등록을 해야 하고 국외의 경우에는 국가적인 거니까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선 요거를 구분해 주세요. 국내, 국외. 영역이 다르잖아요. 나와바리가 다릅니다. 국내는 자치, 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국외는 장관에게 신고, 등록을 한다. 요것부터 이해를 하시면 이제 정리를 합니다. 무신, 유등, 외장. 무는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이고요. U는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은 신고를 한다. 무신. 그리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은 등록을 한다. 그리고 국내 국외가 있잖아요. 국외는 장관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나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은 신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은 등록, 국외 사업일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 국내 사업일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사업을 신고, 등록뿐만 아니라 변경 시에도 이제 동일합니다. 변경 시에도 무신유등 외장은 동일하다. 다음, 국내와 국외의 구분 기준은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 직업소개 사업장이 위치한 장소, 근로자의 거주지, 어떤 게 기준이 될까요? 네, 취업하려는 장소가 기준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국외 유료 직업 소개다. 그러면 취업하려는 곳이 국외여야 하겠죠. 그래서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내, 국외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거는 유료 직업 소개 사업에서 선급금을 수령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선급금 먼저 받는 것 금지되어 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직업안정법상 사업을 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무신, 유등, 무신, 무료 직업소개 사업은 신고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근데 여기서 참고로 4번 근로자 공급 사업은 지금 미리 좀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근로자 공급 사업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의 허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그래서 직업소개 사업은 무신유등이니까 신고나 등록이었잖아요. 그런데 근로자 공급 사업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미리 어차피 뒤에서 할 건데 미리 정리해 두면 좋죠. 근로자 공급 사업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게 노동조합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의한 노동조합만이 근로자 공급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굉장히 특수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번. 이 법령에서 직업소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내 무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내니까 자치단체장이죠. 이렇게 자치단체장에게 무신, 무료는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국외 무료 직업소개 사업, 국외니까 장관에게 해야 하고 무료니까 무신유등, 무료 신고. 맞습니다. 국내는 지자체장에게 해야겠죠? 그래서 지자체장에게 하고 유등, 유료니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국외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하고 유등, 그러니까 신고가 아니고 등록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3번. 이 법령에서 직업소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료 직업소개 사업은 사업장이 위치한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 무료 직업, 국외 무료 직업 소개로 구분한다. 사업장이 위치한 장소가 아니라 취업하려는 장소 기준이죠.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와 국외로 구분한다. 2번. 국내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내니까 자치단체장이죠. 그리고 무료니까 무신유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국외 유료 직업소개 사업은 국외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등, 유료는 등록, 신고 아니고 등록입니다. 4번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돼요.
고시된 이외의 요금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 전문 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정답 4번. 4번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 소개사업 틀린 것은 국외니까 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해야 되죠. 유료니까 유등, 등록하여야 한다.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했어요. 하지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 전문 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구직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선급금 안 된다고 했죠? 선급금 금지. 그래서 선급금에 수령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요. 18세 미만,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8세 미만 기준입니다.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 3번. 5번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국내는 누구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이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나 등록을 해야 하는데 유료니까 유등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의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선급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선급금 수령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3번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의 종사자 중에서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 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습니다. 직업상담원 아니면 직업 소개 사무 하면 안 돼요. 3번이 맞는 얘기고요. 4번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는 자격을 갖춘 상담원을 2인 이상 아니고요.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정답 3번. 6번 유료 직업 소개 사업 옳은 것은 등록된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은 받을 수 없다. 선급금 수령 금지. 등록을 하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습니다. 국외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외니까 노동부 장관에게 해야 하고요. 유료니까 등록. 맞는 이야기네요. 4번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은 근로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국내와 국외로 구분한다? 주소지 기준이 아니고 취업하려는 장소 기준이어야겠죠. 국내 취업하려면 국내 사업이고 해외 취업하려면 국외. 7번 직업안정법상 유료 직업 소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은 소개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와 국외로 구분한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내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고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뭐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직업 소개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사업 허가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선급금 받으면 안 됩니다. 8번 국외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외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 정답 2번.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의 등록 요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업 상담원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건데요. 임원 2명 이상이 아래 내용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등록 요건에서는 다시 말해서 직업상담원 자격 경력 2년을 기억해 두세요. 네, 우선 경력 2년을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시작을 해봅니다.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혹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직업상담원 자격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 단체에서 직업상담, 지도, 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 있는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조합원 100인 이상 단위의 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 경력,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교사 근무 경력 2년 이상. 그래서 경력 2년 이상을 기억을 해주세요. 문제 풀면서 좀 더 공부해 볼게요. 1번 유료 직업소개사업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방공무원 2년 이상 경력, 조합원 100인 이상 단위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그래서 정답 3번. 2번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소별로 고용해야 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틀린 것은 직업상담사 1급이나 2급, 사회복지사, 교원 근무 경력이 1년이 아니고 2년 이상인 사람, 그리고 공인노무사 가능합니다. 정답 3번. 3번 유료 직업 소개소 사업을 하는 자가 고용해야 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틀린 것은 직업상담사 1급이나 2급, 사회복지사, 교원인데 교사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하죠. 이게 빠졌네요. 4번 노동조합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 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경력. 그래서 정답은 3번.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의 장부 및 서류 비치 기간. 네, 요것도 2년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직업상담원의 자격 2년, 장부 및 서류 비치 기간 2년. 그러니까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 하면은 그냥 2년을 한번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의 장부, 서류라고 하면 직업 소개에 관련된 서류들을 의미합니다. 종사자 명부가 우선 있겠고 구인 신청서, 구직 신청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인 접수대장, 직업 소개대장, 소개요금 약정서, 뭐 금전 관련된 내용들, 네, 이런 서류들 비치 기간 2년이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직업 소개 사업 업무와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제 같이 풀어봅니다. 1번 직업안전검령상 일용근로자 이외의 직업 소개를 하는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의 장부 및 서류의 비치 기간 2년이라고 했어요. 무조건. 그래서 구인 신청서 2년입니다. 구직 신청서 2년, 종사자 명부 2년, 다 2년이죠. 그래서 정답 2번. 2번 비치 기간 옳은 것은 네, 2년입니다. 구인 구직 신청서 2년. 정답 2번. 나머지 다 2년이 되겠고 근로계약서는 비치하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료 직업 소개 사업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무료 직업 소개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은 신고를 해야 하나요? 등록을 해야 하나요? 무신유등, 무료는 신고. 그래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예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료 직업 소개할 수 있는 그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장애복지산업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장애복지산업. 장애인 고용공단, 복지,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장애인 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네, 이 세 가지 우리 어디서 정리했었나요? 앞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 요 세 가지였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정리할 수 있는 기관, 설립할 수 있는 기관 세 가지. 장애인 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그리고 지정 훈련시설, 지정 직업훈련시설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뭐였죠? 전문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실업 전문학교, 실업이 아니고 실용 전문학교, 그리고 직업 전문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복지산업, 네,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장애복지산업, 요 세 기관은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요 세 기관은 공공직업훈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있는 훈련생들에 대해서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죠. 마찬가지 맥락으로 각급 학교의 장, 그리고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그 기관 내, 그 시설 내의 훈련생, 재학생, 졸업생, 수료생을 대상으로 직업 소개를 할 수 있어야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장애복지산업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서 명시를 했어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그러니까 그 기관 내 훈련생들 직업 소개를 해주려면 무료 직업 소개 사업 가능하도록 해야죠. 네,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각급 학교의 장도 그렇고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도 신고 없이 무료 직업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네, 끝. 어렵지 않죠? 오답지로 대한상공회의소, 공익단체, 체육진흥공단 이런 게 나오는데 네, 이런 거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복지산업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봅니다. 1번 이 법령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이 아닌 것은 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네, 장애복지산업. 신고 안 하고 무료 직업 소개 할 수 있죠. 국민체육진흥공단 해당 없습니다. 정답 3번. 2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필요로 하는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은 공익단체. 네, 공익단체는 신고를 해야 하죠. 그런데 장애, 복지, 산업 신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각급 학교의 장은 자신들 학교의 재학생들 대상으로 직업 소개를 할 때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답 1번. 3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 직업 소개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닌 것은 장애, 복지, 산업, 그리고 학교의 장. 정답 1번. 직업안정법에서는 직업 소개, 유료든 무료든 직업 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구인자나 구직자의 입장을 고려해 보면 네, 쉽습니다. 구직자에게 알맞은 직업 소개를 해줘야 하고요. 구직자가 통근 가능한 지역을 소개를 해줘야 합니다. 구인자에게 적합한 구직자를 알선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알맞은 직업, 통근 가능 지역, 적합한 구직자. 문제 풀어봅니다. 1번 직업 소개의 원칙으로 틀린 것은 알맞은 직업, 구인 조건에 적합한 구직자, 통근할 수 있는 지역. 광범위한 지역 아닙니다. 정답 4번. 2번 직업 소개의 원칙 틀린 것은 알맞은 직업, 적합한 구직자, 통근 가능한 지역. 정답 3번. 3번 직업 소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해야 하고요. 구인 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해 주어야 하고요. 통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소개를 해야 합니다. 구인자와 구직자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네, 양쪽을 모두 고려해서 균형 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입니다. 연소자는 18세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문제 바로 살펴보면 무료,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구직자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데 18세 미만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18세 미만이 연소자 직업소개 기준이 됩니다. 이어서 직업정보 제공 사업의 준수사항 관련 내용입니다. 직업정보 제공 사업을 할 때는 구인 구직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연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내용.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주소,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구인 구직자 주소, 전화번호는 연락처가 있어야 하고요.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주소,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직업정보 제공을 할 때는 광고문에 무료 혹은 취업 상담 혹은 무료 취업 상담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취업 추천, 취업 지원 이런 말도 쓰면 안 됩니다. 직업 정보를 그냥 제공하는 것이지 직업 지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업 상담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이력서 발송 대행 안 되고요. 취업 추천서 당연히 안 됩니다. 정보 제공입니다. 문제 같이 풀어봅니다. 1번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구인자 업체명이나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 광고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직업정보 제공 매체의 구인 구직 광고에는 구인 구직자 및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자,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얘기고요. 직업정보 제공 사업의 광고문에 무료 취업 상담, 취업 추천, 취업 지원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정보 제공, 직업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취업 지도, 취업 상담 이런 거 안 돼요. 4번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는 것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취업 추천서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을 찾는 거니까 정답 2번입니다. 2번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구인자의 업체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구인 광고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직업정보 매체의 구인구직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나요? 네, 기재해야 되죠. 구인구직자의 주소 전화번호는 기재하고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주소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3번 이력서 발송 대행 안 되고요. 취업 추천서 안 됩니다. 직업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취업 추천, 취업 지원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3번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 아닌 것은 직업정보 제공 매체나 제공 사업의 광고문에 취업 상담, 취업 추천, 취업 지원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직업정보 제공 매체에 부여받은 신고번호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여받은 신고번호 표시해야죠. 틀린 내용이고요. 직업정보 제공 매체의 구인구직 광고에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주소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 대행 안 되고 취업 추천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을 고르는 거니까 정답 2번. 4번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 아닌 것은 이력서 발송 대행하면 안 되고요. 취업 지원, 취업 상담, 취업 추천 이런 말 써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 광고는 게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1번도 맞는 얘기고 2번, 3번 다 맞는 얘기네요. 4번 직업정보 제공 매체의 구인구직의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하죠. 네. 구인구직자 주소 전화번호 기재해야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틀린 내용이니까 4번.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 틀린 것은 직업정보 제공 매체의 구인구직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전화번호 기재해야 하지만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주소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내용이고요. 2, 3, 4번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으로 표시되면 구인 광고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신원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사서함은. 광고문에 취업 상담 추천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직업 정보만 제공합니다. 4번 이력서 발송 대행 안 되고요. 취업 추천 안 됩니다. 직업 정보만 제공합니다. 정답 1번. 네, 이렇게 해서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음 시간까지 또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또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네, 제가 감사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또 화이팅 하면서 잘 준비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